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탐구심이 있는 분은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자연과학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지과학교실은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기 전에 갖추어야 하는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전달합니다. 또 과학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수학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차근차근 제공합니다. 오늘은 기초수학의 마지막 주제로 함수의 기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내용은 매우 넓고 광범위한데 오늘은 전체 관점에서 기본적인 내용만 다루고 개별 함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섹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방정식과 함께 과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수학이므로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은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두 대상을 연결하는 대응과 대응의 내용인 관계를 살펴보고 특별한 대응 형식인 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함수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수단인 함수의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함수의 분류까지만 다루고 함수의 그래프는 내용이 복잡하고 많으므로 별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하기 전에 대응과 관계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응은 여러 대상이 있을 때 전체 대상 중에서 두 대상을 선정하여 서로 짝을 지을 때 그렇게 짝이 지어진 상태를 대응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을 이루는 근거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관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사람이 모여 있는 집합 A와 집합 B가 있습니다. 집합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서 두 사람 A와 B를 차례로 뽑아서 먼저 뽑은 사람 A에서 시작하여 B에 선을 그어 짝을 지으면 두 사람은 대응이 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뽑아서 대응하는 사람 A가 있는 집합을 정의역 도메인이라 하고 나중에 뽑아서 연결된 사람 대응된 사람 B가 있는 집합을 공역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나 대상을 주체가 되어 짝을 짓는다는 의미로 짝을 짓는다는 의미로 독립변수라고 하고 공역에 있는 원소나 대상은 수동적으로 짝이 지어지므로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응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의역에 있는 독립변수 원소를 공역에 있는 종속변수 원소에 짝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 짝을 짓는 방법에 따라 대응 방식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공역 원소 하나가 짝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림처럼 정의역 원소 A, B, C, D가 각각 공역 원소 P, Q, R, S 중에서 하나와 짝을 짓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하나의 원소가 중복하지 않고 짝을 지으므로 정의역 원소에서 짝을 짓기 위해 나가는 선은 하나이고 공역 원소에 짝을 지으러 들어오는 선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의역 원소 A, B, C, D가 각각 공역 원소 P, Q, R, S에 하나와 짝을 짓지만 공역 원소는 하나 이상의 정의역 원소와 짝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역 원소에서 짝을 짓기 위해 나가는 선은 하나이지만 공역 원소에 짝을 지으러 들어오는 선은 하나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원소가 하나의 원소에 대응한다고 하여 다대 1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정의역 원소 하나가 공역 원소 여러 개와 짝을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림처럼 정의역 원소 ABCD가 각각 공역 원소 PQRS 중에서 여러 원소와 하나와 짝을 짓는 대형입니다. 원소 C와 D는 하나와 짝을 지었지만 A가 PQS와 짝을 짓고 B가 PRS와 짝을 짓는 식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정의역 원소 하나가 여러 개의 공역 원소와 짝을 지으므로 원소 하나에서 짝을 짓기 위해 나가는 선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일대다 대응이라고 합니다. 다대다 대응은 여러 선이 나가서 여러 선이 들어오는 형식인데 논리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대응 방식의 차이가 이해가 되었습니까? 지금부터는 대응과 관련된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관계는 대응에 내재되어 있는 근거의 내용에 따라서 대응을 관계로 구분한다고 하였는데, 앞에서 외로된 사람 집합에서의 대응에서 관계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면 이 대응은 부자관계 또는 가족관계이고, 스승과 제자이면 사제관계, 남편과 아내이면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응은 짝을 짓는 것이고 관계는 짝을 구성하는 내용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관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학문에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오늘의 주제인 함수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관계를 간단히 살피고 가겠습니다. 먼저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두 대상의 대응에 있어서 정의역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공역의 내용이 결과로 만들어지는 대응에 관한 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표현하죠. 이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물리학 지식은 인과관계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는데 화재 감식반이 조사한 결과 원인이 담뱃불이었다면 담뱃불과 화재의 대응은 인과관계이고, 뉴턴의 운동법칙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긴다는 힘과 가속도의 대응은 인과의 관계입니다. 또 참인 조건문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명제 P와 결론명제 Q의 대응도 증명이 뒷받침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고, 조건명제인 방정식 3 플러스 x 이꼴 0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풀이도 넓은 의미로 인과의 관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다음에 살펴볼 상관관계와 구분하는 것은 학문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대응하는 두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두 대상의 대응을 표현하는 관계입니다. 이때 두 대상의 연관 성격에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 플러스 상관관계와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상관관계로 구분합니다. 음량의 상관 성격은 데이터를 표현한 그래프에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학자가 운동과 수명을 두 대상으로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동과 수명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평축은 운동의 값으로 수직축은 수명으로 둔 2차원 직교 좌표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표시하였더니 전체적으로 오른쪽 위 방향, 우상향으로 분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이 같은 분포를 보이면 두 대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의 성격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흡연과 수명을 두 대상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여서 수평축에 흡연의 값을 두고 데이터를 좌표축에 표시하였더니 오른쪽 아래 방향
우하향으로 분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이 같은 분포를 보이면 두 대상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상관의 성격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관관계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상관이 있다면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상관계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대응하는 두 대상이 가지는 상관의 정도를 수로 표현한 값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경우에 플러스 1이고 음의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경우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하죠. 첫 번째 그림처럼 운동과 수명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분포가 우상향 직선에 밀집해 있는 경우에는 상관계수를 1로 표현하고, 두 번째 그림처럼 분포가 우상향 직선에서 일정 범위 안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계수를 0.5로 표현하고, 세 번째 그림처럼 분포가 우상향 직선에 아주 넓은 범위 안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계수를 0으로 표현합니다.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하는 의미를 표현하죠. 음의 상관관계에서도 상관관계가 아주 강한 경우에 마이너스 1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흡연과 수명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분포가 우하향 직선 위에 밀집해 있는 경우 상관계수를 1로 표현하고, 두 번째 그림처럼 분포가 우하향 직선에서 일정 범위 안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계수를 0.5로 표현하고, 세 번째 그림처럼 분포가 아주 넓은 범위 안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계수를 0으로 표현합니다. 음의 상관관계에서도 상관계수가 0이라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죠. 상관관계와 상관계수가 잘 이해가 되었나요?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하더라도 증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의 증명은 과학적 탐구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명제 사이의 대응인 모순관계입니다. 모순관계는 대응하는 대상이 명제입니다. 만약 대응되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되지 못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되지 못하면 대응하는 두 명제는 모순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모순관계는 창모, 방패순이라는 이름 그대로 한 명제가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아낸다이고 다른 명제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는다라는 명제라면 두 명제는 논리적으로 모순관계에 있게 됩니다. 명제에 나오는 창으로 방패를 막으면 두 명제 중 하나는 거짓이 되어야 하니까요. 모순관계는 헷갈리기 쉬운데 명제 사이의 관계라는 것만 잘 유지하면 큰 어려움 없이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타 관계입니다. 베타 관계는 대응하는 두 대상 사이의 상대와 공통의 요소가 없는 상태일 때의 관계입니다. 집합으로 표현하면 두 대상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관계이지요. 예를 들면 실수의 집합에서 음수와 양수는 서로 베타 관계에 있습니다. 또는 집합 A와 집합 A의 여집합은 베타 관계에 있습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베타 관계는 이름 그대로 대응하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나 베타적 경제 수익에서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로 기하학에서 다루는 합동의 관계, 닮음의 관계, 대수에서 다루는 대소 등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다루는 주제인 함수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응의 종류 중에서 1대1이나 다대1의 대응을 이루면 그러한 대응을 함수관계라고 합니다. 1대1은 그림처럼 정의역 원소에서 나가는 선이 하나이고 공역 원소에 들어오는 선이 하나입니다.
다대1은 정의역에서 나가는 선은 하나이지만 공역 원소에 들어오는 선은 2개 이상입니다. 하나와 2개 이상은 전체를 이루므로 제한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함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정의역에서 나가는 선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수 관계는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 하나와 짝을 짓는 대응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핵심은 짝을 짓는 대상이 공역 원소 하나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역 원소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역에는 1대1 대응에서 T와 다대1 대응에서 QR처럼 짝을 짓지 못하는 원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역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수가 성립합니다. 공역에서 짝을 짓는 원소만 별도로 묶은 집합을 치역이라 하여 공역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검토한 여러 관계에서 정의역의 아버지가 있고 공역의 아들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나가는 선이 3개이므로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순서를 바꿔서 정의역의 아들 3명이 있고 공역의 아버지가 있다면 아들로부터 나가는 선은 하나이므로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필요 충분 조건은 나가는 선이 하나, 대응되는 상대의 개수가 오직 하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함수 관계의 정의에 따라서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다른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과관계도 하나의 원인에 대응하여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 F=ma는 질량이 일정한 운동계에서 작용하는 힘이 정해지면 가속도는 하나만 정해지므로 힘과 가속도 사이에는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상관관계도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데 흡연에 대해서 수명 하나만 대응시키는 음의 상관관계도 함수 관계가 성립하고 운동에 대해서 수명 하나만 대응시키는 양의 상관관계도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또 문자수의 연산으로 새로운 수를 만드는 다항식도 변수 값 하나에 만들어지는 수 하나가 대응하므로 함수 관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면 변수가 x인 다항식의 일반식에 변수값 c를 대입하면 px에서 x=c를 대입한 것은 ancn 플러스 am-1 cm-1 제곱 플러스 a2c 제곱 플러스 a1c 플러스 a0는 특정수 c로 다항식이 만드는 하나의 수에 대응하므로 다항식과 만들어진 수 사이에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함수 관계를 정의하였으므로 이제부터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함수 관계는 여러 가지 대응에서 성립할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수학에서 다루는 수의 대응을 중심으로 함수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관계를 표현하는 문자는 영어 단어 function의 첫 글자 f의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정의역이 실수 집합 x이고 공역이 실수 집합 y인 두 집합의 원소 사이의 대응에서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응선 위에 함수를 나타내는 문자 f를 적어서 함수 관계를 표현합니다. 또 f:(xs y처럼 집합 x와 y의 대응 관계를 콜럼 뒤에 적거나 y=fx처럼 집합의 원소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사용하여 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등식의 형태로 앞에서 살펴본 다항식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y=fx는 anx 플러스 am-1 x의 m-1 플러스 a2x 제곱 플러스 a1x 플러스 a0가 되겠습니다.
다항식의 변수값 x값 하나에 반드시 수 y 하나가 대응되는 다항식의 성질을 함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항식의 값이 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면 다항식 문자 p를 함수 문자 f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사실 함수식 표현은 아주 익숙하게 있지요. 지금부터는 함수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분류하기 전에 방정식의 분류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방정식은 표준형이 좌변에 있는 수식의 형태에 따라 다항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처럼 된 방식이었죠. 분수 방정식 3x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 이꼴 0처럼 분모의 다항식이 있는 방정식이었습니다. 무리 분수 방정식은 루트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꼴 0처럼 무리식, 즉 근호가 제곱 무리수죠. 거듭 근호가 있는 거듭 근호 안에 다항식이 들어있는 것이 분모에 있으면, 분모나 분자에 있으면 무리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지수 방정식은 3의 2x-1 제곱처럼 지수에 다항식이 있는 방정식이 지수 방정식이었고, 로그 방정식은 로그 2x-3-1 꼴 0처럼 진수에 다항식이 있으면 로그 방정식이었죠. 삼각 방정식은 4인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 이꼴 0처럼 각의 값에 2x 플러스 x제곱의 다항식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항식이 있으면 삼각 방정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방정식은 좌변의 식이 특정한 값 x로 정해졌을 때 그 값을 만드는 미지수 변수의 값을 표현하였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항식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값을 대응하는 함수 관계가 있으므로 대응하는 값을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항 방정식은 좌변의 지수식이 표현하는 하나의 수 y에 대응시켜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항함수 y 이꼴 fx는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가 되는가요? 방정식을 나타내는 우변의 0을 없애고 그것을 일반 변수 x에 대응하는 하나의 값 y로 대응시키는 것이 대응시키면 함수가 되는 것이죠. 같은 개념으로 분수 방정식은 분수함수 y 이꼴 fx 이꼴 3x 마이너스 2분의 2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이꼴 재료가 없어진 것이죠. 0이 아니라 하나씩 대응되는 모든 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분수 방정식은 무리함수 y 이꼴 fx 루트 2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지수 방정식도 변수값 x 하나에 수 y가 하나 대응되므로 지수 함수는 y 이꼴 fx 이꼴 3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로 쓸 수가 있고, 로그 방식도 로그 값 하나에 대응시키면 로그 함수 y 이꼴 fx는 로그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 되고, 삼각 방정식도 삼각 함수 값 하나에 대응시키면 삼각 함수 y 이꼴 fx 이꼴 4인 2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표현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식의 형태가 대수 함수의 형태가 아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들 세 가지 함수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초월 함수라고 다른 이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함수의 차수를 정의하겠습니다. 방정식에서 좌변 다항식의 차수에 따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여 대응하는 수를 지정하는 수식이 1차식이면 1차 함수, 2차식이면 2차 함수, 3차 이상이면 고차 함수로 분류합니다. 함수의 일반적인 표현도 방정식의 표현을 이용하여 표현하는데 1차 함수의 일반형은
y 이꼴 ax 플러스 b, 예를 들면 y 이꼴 2x 마이너스 3처럼 최고 차항의 1차인 것이고, 2차 함수의 일반행은 y 이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예를 들면 y 이꼴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처럼 최고 차항이 2차인 것이죠. 3차 함수는 y 이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d처럼 쓸 수 있고, 예를 들면 y 이꼴 2x 3승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최고 차항이 3차인 것입니다. 4차 함수는 y 이꼴 ax 4제곱 플러스 bx 세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처럼 최고 차항이 4차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n차 함수는 y 이꼴 x의 n 플러스 2x 플러스 1처럼 최고 차항이 n차인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정의역과 공역의 성격에 따라 함수를 분류하겠습니다. 먼저 상수함수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대 1에 대응해서 정의역의 모든 변수 x에 대해서 공역의 원소 c 한 개에만 대응하는 함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지역이 수 c 하나일 때의 함수를 상수함수 또는 상수 c의 함수라고 하고,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에서 y 이꼴 fx는 c로 표현합니다. 상수함수와 전혀 다르게 대응하는 함수로 1대1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이름처럼 정의역의 모든 변수 x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y가 대응되는 함수로 1대1 함수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정의역 원소의 개수와 지역의 원소 개수가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대1 함수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1대1 대응 함수 또는 간단히 1대1 대응이라고 따로 구분하는데, 1대1 대응은 공역과 지역이 같을 때의 이름입니다. 공역과 지역이 같으므로 공역에서 대응되지 않은 원소가 없는 것이죠.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함수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항등 함수입니다. 항등 함수는 함수를 수를 조작하여 새로운 수를 만드는 연산으로 해석하였을 때 대응하는 두 수 사이에 항등원의 관계가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값이 변수 x 자신과 같은 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항등 함수는 영어단어 아이덴티티의 첫 글자 대문자 i를 사용하여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에서 i는 fx 이꼴 x로 표현합니다. 정의역 변수 x에 대해서 공역 값이 함수 값이 x로 같은 값을 산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함수 연산이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항등 함수에 대응하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역함수는 연산에서 역연산에 해당하는 함수로 함수를 무효로 만들어 원래의 값으로 되돌리는 함수입니다. 기호는 지수 형식을 빌어서 f-1로 쓰고 인버스 f라고 읽습니다. 영어 표현을 피해서 f-1 제곱이라고 읽기도 하지요. 그러면 함수 f가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에서 y 이꼴 fx로 정의되었을 때 이 함수 f를 무효로 만들어 원래의 값 x로 되돌아가는 대응이므로 역함수 f 인버스는 집합 y에서 x로 거꾸로 가는 대응이므로 x 이꼴 fy가 됩니다. 변수가 y이죠. 그러므로 f의 변수에 해당되는 값을 fy로 적고 그 함수 값이 원래 함수의 정의역인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x 이꼴 fy가 되죠. 역함수 f 인버스의 정의역이 원래 함수 f의 지역 y이고 역함수의 지역이 원래 함수 f의 정의역이 됩니다. 원래 함수 f의 지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고 원래 함수 f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공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함수의 대응에서 하나만 대응해야 하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역에서 대응되지 않고 남은 원소가 없어야 하므로 원래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어야 역함수가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는 기초 수학이 끝나고 나면 함수 부분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이름 그대로 함수를 합성하는 것으로 함수의 함수라는 2단계 함수 관계를 가집니다. 함수를 합성하는 기호는 속이 비어 있는 작은 원을 사용하고 합성의 단계는 H, G, F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F가 제일 첫 번째 함수이고 그 다음이 G가 두 번째 함수이며 H가 세 번째 합성되는 함수인 것이죠. 주어진 함수 F의 함수값을 새로운 함수 G의 변수로 삼아서 함수 G를 정의하고 G의 함수값을 정의역으로 삼아서 새로운 함수 H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수집합 X에서 수집합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정의되었을 때 정의의 원소 X는 크기가 fx인 공역의 원소 Y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Y = fx가 성립하지요. 여기서 새로운 수의 집합 G로 함수 G를 합성한다는 것은 집합 Y의 원소 fx에 대해서 fx가 정의역이죠. 크기가 gfx인 이 표기법에서 fx가 하나의 값으로 G의 값을 만드는 변수가 된 것이죠. 공역의 원소 G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G 합성 F gfx가 성립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수의 집합 P로 집합 H, 함수 H를 합성한다는 것은 집합 G의 원소 gfx에 대해서 크기가 hgfx인 공역의 원소 P에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P = H 합성 G 합성 F hgfx가 성립하게 되겠죠. 합성함수가 잘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 함수를 연산으로 해석해서 합성함수의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함수를 연산으로 해석하면 합성함수는 연산의 연산이 되어 연산 법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환 법칙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합성함수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면 새로운 함수가 되는데 합성함수의 합성 순서를 바꾸면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므로 전혀 새로운 함수가 되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G 합성 F는 F 합성 G와 다릅니다. 교환 법칙과 달리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데 앞에서 검토한 세 개의 함수 F, G, H를 차례로 합성하는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 함수 F의 정의역 원소 X가 세 번째 함수 H의 공역 원소 P에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합성함수의 합성 순서를 바꾸어 함수 G와 H를 먼저 합성하고 F를 합성하여도 첫 번째 정의역과 마지막 공역의 대응은 변하지 않으므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는 것을 또한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개의 함수 f, g, h를 합성할 때 h 합성 g 합성 f, x는 g 합성 f죠. g 합성 f를 먼저 한 다음에 h를 합성하는 것과 h에서 g를 먼저 h와 g를 먼저 합성한 다음에 f를 합성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다는 것이죠.
합성함수의 성질을 항등함수와 역함수에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항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증명하거나 유도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정의역의 값을 그대로 산출하므로 항등함수 i를 합성한다는 것은 다시 함수를 더하는 것이죠. 정의역에 들어오는 함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같은 값을 만들어내죠. 따라서 i 합성 fx는 f 합성 ix와 같고 그것은 원래 함수 fx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함수를 합성하는 경우에도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에서 역함수를 합성하면 f 인버스 합성 f는 i가 되고 f 합성 f 인버스도 i가 되는 항등함수가 되는 것이죠. 두 함수를 합성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면 두 함수는 역함수의 관계에 있으므로 f 합성 g가 i인 경우에, 즉 항등함수인 경우에는 f와 g 사이에는 f는 g 인버스 g의 역함수이고 또는 g는 f 인버스 f의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세 함수를 합성한 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역함수를 반대 순서로 합성한 것과 같으므로 h 합성 g 합성 f의 전체 함수의 역함수 인버스는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 인버스가 성립합니다. 역함수는 대물리는 함수이므로 합성한 순서와 반대로 계속 역함수 관계를 가져가면 되므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변수의 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의 함수를 분류하겠습니다. 수집합을 대응시키는 함수의 경우에 정의역에 속하는 수를 하나 이상으로 하여도 공역의 수 하나에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술집합 xy,g가 있을 때 g = 2x 플러스 3y처럼 집합 x와 y의 원소를 연산하여 집합 g의 원소 하나에 대응시키는 경우에도 함수 f를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함수는 f는 집합 xy에서 g로 가는 대응으로 g = f xy로 변수란에 두 개의 변수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정의역의 변수가 하나인 함수는 1변수, 하나의 변수죠. 1변수 함수라고 하여 y = fx의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2변수 함수라고 하여 y = f x1, x2로 표현하고 변수가 x1, x2죠. 변수가 n의 개인 함수는 n변수 함수라고 하여 y = f x1, x2 쭉쭉쭉 나가서 n개의 변수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할 때는 다변수 함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넓은 범위로 함수를 정의하고 분류하였는데 잘 이해가 되었나요? 함수의 그래프는 내용이 아주 많으므로 별도 동영상으로 만들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함수는 두 집단의 대응에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만 짝을 이루는 대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에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등 많은 관계가 이런 대응 조건과 일치할 수 있어서 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역은 짝을 짓는 대응에서 주체가 되는 집합 또는 집단의 이름이고, 정의의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공역은 짝으로 지어지는 객체가 속한 집단 또는 집단의 이름이고, 치역은 공역에서 짝으로 대응된 원소만 별도로 떼어내어서 만든 부분 집합의 이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함수 개념을 표현하는 기호로 함수 영어 단어 function의 첫 글자인 영문 소문자 f를 사용하고, 추가되는 합성 함수는 f에 이어서 gh 순서로 추가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집합 사이의 함수에서 1변수 함수의 표현식은 y = fx로 변수 하나만 적고, 변수가 여러 개의 다변수 함수의 표현식은
y equal f, x1, x2 등으로 모든 변수를 변수 자리에 차례로 적는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함수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식법 사이의 대응에서는 수식 형태별로 다항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사칙 연산과 거듭 제곱과 무관한 연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초월함수로 분류한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방정식처럼 연산을 하는 수식의 차수별로 분류하여 1차 함수, 2차 함수, 고차 함수 등으로 구분하고, 대응을 시키는 형태별로 구분하여 지역의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상수함수, 하나에 하나가 대응하는 1대1 함수, 1대1 함수 중에서 지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응 함수 또는 1대1 대응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함수의 기능별로도 분류하여 자신에게 대응하는 항등함수, 함수를 대물리는 역함수, 연속해서 함수 대응을 만들어내는 합성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함수의 합성은 연산의 기능을 하고 있어서 연산 법칙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합성의 대응 관계를 바꾸는 교환 법칙은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므로 불성립하지만, 합성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 법칙은 출발 정의역과 도착 공역이 변하지 않으므로 성립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오늘 다하지 못한 함수의 그래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끝나면 기초수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논증기하 강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